지금 선거가 1976년 이래로 선거 후보진에 바이든, 부시, 클린턴이라는 이름이 없는 50년 만에 첫 선거라고 합니다. 되게 세대 교체라는 이미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때가 트럼프가 연설하는 중간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던 게 어떤 거랑 연관이 있냐면 컴퓨터 역시 한국에서 사는 거의 절반 가격으로 샀어요. 이게 독점 기업과 경쟁 기업 중에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건 경쟁이 심한 시장이니까. 안녕하세요. 메인스트림 팟캐스트 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코입니다. 오늘 너만코 맥주 애슬레틱 브루잉 컴퍼니의 런 와이어드 IPA를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피터입니다. 기네스 넌알코올릭을 먹고 있고요. 최근에 명품 안경을 산 걸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해 주세요. 뭐 샀는지. 오, 네, 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저는 칭따오 너날콜 맥주 마시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다입니다. 저는 노날콜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역시나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투표권이 없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공화당 이슈 내용에 비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 해리스 부통령 역시 이제 막 레이스를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업데이트를 전달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특별한 선호는 없습니다. I 네. think we are all just observers. 네, 맞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네. 정치 이슈는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저희는 목적이 한국의 메인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을 법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전달드리고, 우리 의견을 나누는 걸 같이 공유드리고자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비주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를 좀 전달하는 게 목적이고자 하니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1일 벌써 일주일도 지났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선 레이스를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발표하고 또 클린턴 부부가 카밀라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트럼프 쪽에서는 카밀라 해리스가 과연 준비가 잘 되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 전에 여론조사 보시면 카밀라에 대한 지지가 낮았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인으로서 별로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소개할 때에도 북한과 이름이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었는데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So the United States shares a very important relationship, which is an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North Korea. 해리스가 2022년에 이런 실수를 벌인 적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정말 준비되었냐라는 것의 하나의 사례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해리스의 등판이 되게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7월 25일에 카밀라 측에서 첫 번째 공식 캠페인 애들을 릴리즈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트럼프 공화당 그 전당대회 입장할 때 God Bless the USA 노래를 틀어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캠페인에서 음악의 역할이 되게 전략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들고 사람들 마음에 되게 깊이 감정적인 전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In this election, we each face a question.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There are some people who think we should be a country of chaos, of fear, of hate. But us, we choose something different. We choose freedom. The freedom not just to get by, but get ahead. The freedom to be safe from gun violence. The freedom to make decisions about your own body. We choose a future where no child lives in poverty, where we can all afford health care, where no one is above the law. We believe in the promise of America and we're ready to fight for it. Because when we fight, we win.
So join us. Go to KamalaHarris.com and let's get to work. I'ma keep on running cause the winner don't quit on themselves. 목소리에 힘이 엄청나네요. 카멜라 해리스 목소리 듣다가 비욘세가 갑자기 와 해주니까 와 하고 끝낼 수 있어. 진짜 이 본인의 타겟 지지층을 제대로 겨냥한 선곡, 그리고 제목, 그리고 정말 이 짧은 그 숏 비디오 안에 핵심 공약,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공약이 나오진 않았지만 트럼프에 대항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공약을 매우 잘 전달한 진짜 잘 만들어진 캠페인 애드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6일 날 드디어 오바마 부부가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나섰는데요. 사실 이전까지 오바마 부부가 왜 지지를 하지 않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아마 되게 그 드라마틱한 뭔가 그런 임팩을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었는데, 25일에 그 공식 선거 캠페인 애드가 릴리즈된 그 다음 날 이렇게 미셸 오바마가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고, 이 순간부터 점점 많은 지지들이 더 가고 있고 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카밀라가 바이든과 다르게 가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냥 주시하고 있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었고, 이것으로부터 또 공화당 지지자층에서는 여봐라, 지금 해리스나 민주당이 반유죄주의인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쟁점 역시 지금 해리스의 주 지지층인 젊은 층을 매우 공략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이슈를 둘러싸고 많은 대학들에서 데모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신세대가 가지고 있는 의문, 그리고 신세대가 기성세대의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을 되게 정확하게 짚으면서 공식 선거 운동에 나선 게 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이게 아마 주말 시작될 쯤인 것 같은데요. 2021년에 제이디 밴스가 예전에 폭스 뉴스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문제로 지금 주말 사이에 이 내용이 매우 이슈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제이디 밴스가 카밀라 해리스를 공격할 때 예전에 자녀가 없는 캣 레이디라고 하면서 이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대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에 대한 미래를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많은 비판과 비난이 이뤄져 나고 있고, 지금 보시면 할리우드 속에서도 제니퍼 애니스턴도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주말 사이 제이디 밴스 역시 자기가 그 사람들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니라 비꼬는 식으로 표현한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이슈가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카밀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결속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점점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재밌게 알아낸 부분이 지금 선거가 1976년 이래로 그 선거 후보진에 바이든, 부시, 클린턴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의 50년 만에 첫 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되게 세대 교체라는 이미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 퍼셉션 역시 카밀라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미국 정치가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저쪽에서도 더 커뮤니케이션 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때문에 바이든의 정책과 그동안에 보여준 행보에 석연치 않았던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는데, 카밀라의 등장으로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얘기해본 바로는 확실히 젊은 층은 카밀라의 등장에 매우 열광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으로 치면 그 삼김시대 종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거 처음 듣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27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꼭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올 거란 얘기는 이전부터 돌고 있었어서 그때부터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고 카밀라도 지명이 된 다음에 이쪽에 나온단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컨택은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는 걸로 며칠 전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봤었었고 아무튼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었고 제가 이 영상을 집안일을 하면서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틀어놨었는데 지금 정말 선명하게 트럼프다운 연설로 여기서 거의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라는 연설을 펼쳤는데 그냥 간략히 요약해보면 당신들은 브릴리언트한 가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먼저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계속 반복해서 주장했던 것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차이나에 뒤진다. 그러니까 차이나랑의 경쟁 구도로 비트코인을 해석하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산업적으로 중요했던 부분은 전력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 충분해요라고 할 만큼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전력을 충분히 제공하겠다. 뭐 이런 꼭지들이 저는 중요했던 꼭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국가 산업처럼 미국에서 되게 지지하고 준비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 이 컨퍼런스에 나온다는 걸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을 때에는 스트래티직 리저브라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트럼프가 발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시간 변환을 했을 때 이때가 트럼프가 연설하는 중간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던 게 어떤 거랑 연관이 있냐면 사람들은 strategic reserve라는 단어를 트럼프 연설에서부터 기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략 준비 자산이라고 해서 국가의 경제적 안보의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그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할당하고 구매하는 이런 방식을 기대했었는데 트럼프의 연설에서는 Strategic National Bitcoin Stockpiles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스탁파일즈가 뭐냐? 얘는 스트레스 리저브보다는 이만큼 적극적인 건 아니고 주로 공중보건 비상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물자를 비축하는 건데 스트레스 리저브보다는 덜 적극적인 폼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이렇게 쭉 떨어졌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한 신티아 루민스 어떻게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분이 상원의원이신데 이분이 이런 법안을 자기가 발의하겠다. 앞으로 5년간 일면 비트코인을 계속 구매하도록 그리고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리저브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게 어떤 거랑 또 연관이 됐냐면 미국이 전략적 자본으로 오일을 구매하는 게 스트레스 리저브이면서도 내셔널 스트레스 스탁파일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두 가지 하이브리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톤 다운된 스탁파일즈라고 연설에서 의미를 했었었고 뒤에 나온 상원의원은 이 페트롤리움 리저브를 예시로 들면서 이런 것처럼 하이브리드를 운영할 수 있는 예시를 통해 1 밀리언 비트코인을 over 5 years 동안에 구매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승은 나와서 트럼프가 나와서 연설하겠다라는 거랑 연관돼서 아마 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며칠 더 길게 안 가져왔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되면 이 정책을 실시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이제 폐지 이후에 정말 큰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지지한다고 나섰을 때 사람들의 의견이 아마 그 세금은 줄이는 대신 국채 발행을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이 빚이 지금처럼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아마 그 미국의 빚을 비트코인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원래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원 의원이 보시면 여기서 직접 그렇게 언급한 바를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미국의 부채를 줄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그렇게 트럼프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가장 마지막 쪽에 말씀하셨던 이제 strategic reserve 네,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말씀 주신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근데 저는 에너지
사이드의 퍼스펙티브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미국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오는 Strategic Petroleum Reserve는 워킹하지가 않아요. Strategic 음, Petroleum Reserve를 한 이유가 아주 예전에 그 70년대였을 거예요. 네. 그때 중동하고의 이제 오일 분쟁이 있으면서 미국에 동굴을 파서 literally 캐번을 파서 거기에다가 오일을 아주 많이 묻어놓으면 글로벌 오일 수급과 관계없이 미국에서는 묻어놓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유가의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만든 건데, 네. 근데 이게 말로 들으면 엄청 커 보이는 느낌일 거예요. 이게 한 5억 배럴 이상이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글로벌 원유 플로우에 비교하자면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롱텀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에너벌의 에너지 섹터에서는 컨센서스로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음, 그래서 뭐 비트코인 그런 것도 뭐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톤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들었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이미 맞습니다. 한번 50년 이상 수집한 SPR을 세게 비교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 관점에서 저의 관찰을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요동을 쳤거든요. 특히 이제 네. 미국 시장에서 먼저 이제 친환경 관련 주식들이 이제 쭉쭉 빠졌고요. 그거를 아무래도 지금 뭐 전기차도 잘 안 돌아가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코노믹 베네핏을 받아야 되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다 전기차보다는 지금은 화석연료 기반 차를 파는 거를 지금 웰컴하고 있는 기조가 좀 만들어져 있고, 특히 여기 미국과 유럽을 주도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랠리로 아시아까지 중국을 제외한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계속 해리슨의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좋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일부 뭐 경매 사이트에서도 바이든 때보다 해리슨으로 이제 바뀌면서 뭐 지지율이 뭐 3%포인트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자본시장은 지금 안 움직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돈을 만지는 시장들은 위기에 좀 빨리 더 대응을 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근데 해리슨이 이렇게 자꾸 무브먼트를 만들어도 자본시장은 지금 디커플링 돼 있다라는 게 좀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라 생각이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인종 관련해서 그 네. 사람들이 특히 흑인 커뮤니티가 이 해리스라는 사람을 얼마나 자기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받아들일까 좀 그게 좀 음, 의문이 들었어요. 네. 오바마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오바마도 명문가의 명문대를 나온 변호사 출신이고 사실 뭐 정치에서 오피셜한 어떤 말을 할 때는 완전히 100% 백인 발음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뭐 그 오바마도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으나 근데 해리스는 제가 조금 보니까 아버지는 스탠포드 최초로 종신교수직을 받은 흑인이고요. 어머니는 그 인도의 계급 중에 제일 높은 거 있죠. 브라만인가요? 아무튼 그 밑인가? 아무튼 굉장히 명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흑인 커뮤니티가 이 사람을 두고 얼마나 좀 그 동질감을 느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제 사진처럼 비욘세 같은 사람이 인도르스를 해주면 아주 유익하겠죠. 근데 실제로 얼마나 표를 끌어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또 half 인디언이시잖아요. 그래서 흑인 네. 커뮤니티와 에이시안 커뮤니티에 매우 어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트럼프 네. 대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딱 눈에 보이는 특징 가지고 어필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이 레이스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대통령으로서 준비되었냐, 특히 외교나 아까 한국에 대한 이름 실수하는 것부터 약간 그런 것들이 정말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그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참고로 오바마는 반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시긴 했는데 결국에는 레이블링 싸움이 아닌가 싶고, 이제 오바마가 그래도 흑인의 정체성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후 그 로스쿨을 마치고 나서 시카고에서 여러 시민 운동을 할 때 이제 흑인들을 대변해서 운동을 했고, 또 부인 역시 이제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에서 자란
시카고의 음. 대표적인 흑인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를 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피터의 말대로 이제 카말라 해리스는 흑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얼마나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백인 남편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해서 자신의 비전통적 지지층인 백인들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앞으로 헬스가 러닝메이트로 어떤 사람을 지명할까에 대한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지금 자기와 정말 같은 이렇게 판박이 같은 제이디 밴스를 지명했잖아요. 그게 정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아마 카밀라가 이제 그 러닝메이트로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그 서로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다의 의견이 사실 궁금했었어요. 저는 일단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무조건 인사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펜실베니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러스트벨트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스윙 스테이트가 아닌 동네였는데 그래서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표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데려오려는 움직임이 제일 먼저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또 인사는 알 수가 없듯이 마지막까지 또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도 워낙에 쟁쟁한 민주당 인사들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해리스라면 무조건 스윙 스테이트에서 데리고 와서 스윙 스테이트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겠습니다. 저 오바마가 백인 합친 거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가 백인, 외할아버지 할머니 선에서 컸습니다. 또 하와이에서 크고 인도네시아에서 커서 그래서 이제 흑인 액센트가 없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런 억양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바마가 캠페인을 할 때도 흑인 지지층 사이에서 너는 완전한 흑인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이 흑인이 완전한 흑인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제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비욘세도 이제 너는 하얀 흑인이지 않냐 하면서 비난이 있었고 그거를 먼저 받은 인사는 사실은 머라이어 캐리죠. 머라이어 캐리도 흑인인데 넌 흑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머라이어 캐리에 대한 레이블링이 활동 초기부터 있었고 그래서 흑인의 정체성이 어디까지 흑인의 정체성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카밀라 해리스는 근데 대통령 후보 중에 반흑인이라도 흑인이 뛰면은 일단은 엔돌스를 해줘야 되는 게 마이너리티인 흑인 입장에서는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흑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뭐 이런 거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스윙 스테이트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도 우리나라의 총선은 충청도 싸움이고 수도권 싸움이잖아요. 역시 여기도 이미 가져온 땅보다는 이제 중간지대에서 싸우는 게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거기에서 싸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피럼님 새로 산 안경 명품 안경? 어떤 안경인가요? 색깔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건 안경이에요? 아니고요. 혹시 린버그라는 그 안경 브랜드를 들어보셨나요? 알아요. 네네, 몰라요. 이게 소위 린버그에서 몰텐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게 아마도 제가 느끼기로는 한 모델 단위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모델이 아닐까 이게. 이 최초로 뭘로 유명하냐면 문재인 안경으로 유명하고요. 아. 네, 문재인이랑 똑같은 안경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눈이 크잖아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재인의 팬심으로 산 건 아닙니다. 맞아. 우린 정치적 견해. 네, 문제는 눈이 좀 크잖아요. 네. 좀 양옆으로 길죠. 저랑 좀 그 부분에서 좀 비슷한데 그래서 약간 인상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이게 뭐 패만 사면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좀 와우. 비싸요. 예, 와우. 근데 이게 그 이름 뭐더라? 그 티파늄? 루이비통 갖고 있는 브랜드가 뭐죠? LVMH. 예, LVMH가 있고 그 업계 2위 여러 가지 그 명품들을 홀드하고 있는 캐링이라고 하는 모기업이 있는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구찌,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이런 애들을 갖고 있어요. 발렌시아가 얘네가 갖고 있는 안경 브랜드고요. 최초에는 덴마크의 형제가
낸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형제 중에 한 명은 건축가고 한 명은 안경 디자이너래요. 그래서 그 둘의 좀 그 전문성을 조합을 해서 굉장히 가볍고 실용적이고 예쁜 안경을 만들어냈다. 이런 걸 싶더라고요. 아, 그리고 안경에 나사가 없어요. 음, 나사가 없이 접히고 뭐 펴고 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오, 조립식 그 무슨 한옥에서 끼워 맞추듯이 이렇게 이 안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 부분에 나사가 들어가잖아요. 또아리가 튀어져 있어. 뭔지 알아요? 아, 감아 있는 거. 네. 아주 영수철처럼.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당연히 접히고 뜯다 할 수 있는데 여기가 그 나사가 없어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음. 음, 아, 그리고 진짜 그 인상을 너무 좌지우지하지 않네. 그 안경 썼을 때 문제점이 안경 선이 너무 굵으면 얼굴 인상을 많이 바꾸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얼굴에 선에 어울리네. 저런 안경은 이제 얼굴에 선이 이미 굵은 사람이 쓸 때 괜찮은 거고, 네. 저처럼 얼굴에 선이 흐리멍텅한 사람은 조금 선이 분명한 안경을 써줘야지 이제 얼굴에 교정 효과가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요즘 미국 생활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바쁘게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일대학교에 이번에 친구가 일을 하고 있어서 친구를 볼 겸 친구의 아이들도 볼 겸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근데 예일 대학교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처음 간 거는 아닌데 예일 대학교에 아트 갤러리가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게 도시의 규모나 명성에 비해서 꽤 괜찮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특히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거는 미국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인상파라든지 피카소라든지 이런 그림들 아니면 현대 미술, 미국 미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어서 그렇게 놀랍진 않았지만 뭐 칸딘스키도 있고 하지만 중동 미술을 꽤 잘 보유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미술도 국가별로 골고루 잘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20세기 초반에 프랑스가 중동의 시리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미술 유적을 발굴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일부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원전 2000년대에 있던 아시리아의 쐐기벽화를 갖고 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아기들은 매우 귀여웠습니다. 저 그러고 봤더니 아직 한 번도 하버드 MIT 뮤지엄을 가본 적이 없네요. 아직까지도. 이제 저런 가봐야지.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다가도 그러다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얼른 가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레노베이션을 마쳐서 예일대학교 미술관은 꽤 괜찮은 건축 퀄리티 역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전자제품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오케이. 삼성 제품을 이번에 많이 구매를 했어요. 음. 그래서 삼성이 한국에서는 독점 기업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가격 정책을 경직적으로 펼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여러 플레이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 정책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품질 대비 가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핸드폰도 장만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제 저렴이 워치들도 나온 라인업들이 한국의 절반 가격 이하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 컴퓨터 역시 한국에서 사는 거의 절반 가격으로 샀어요. 비싼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진짜 나는 TV나 뭐 이런 것만 나중에 저 블랙 프라이데이 할 때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몰랐어. 이게 독점 기업과 경쟁 기업 중에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건 경쟁이 심한 시장이니까 그 이득을 충분히 취하고 한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6번째 에피소드로 이번에 그 해리스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부터 이번 주간에 벌어졌던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바이. Hi.